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되면 주택가격 상승이 멈출 수 있을까요? 옹고지신, 과거에서 답을 찾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드림부동산투자연구소 정창래 대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지금 계속 몇 주 동안 지금 이슈가 되고 있죠. 이 분양가 상한제 도입. 예, 지금 현재 이제 공공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는 벌써 지금 도입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간택지에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지금 이제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분양가 상한제가 이제 도입이 되면 시장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치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분양가 상한제는 여러분 정확히 좀 알고 넘어가셔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자, 지금 우리 방송을 시청을 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이 되면 집가 상승이 어느 정도는 좀 안정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좀 공급 불안이 좀 해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주택 가격이 좀 빠질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이런 주장들을 많이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부 언론에서도 그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번 시간에 제가 이제 준비해드린 강의가 어떤 거냐면 그럼 과거에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을 했을 당시에 그 시장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자라는 거죠. 우리가 과거의 경험에서, 어떻게 보면 과거의 경험치에서 우리가 또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옹고지신 옛것에서 새것을 익히다. 그래서 과거에서 지금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먼저 한번 보죠. 자, 이 분양가 상한제 이 도입에 따라서요, 이게 분양가 상한제가 우리가 2008년도에 이제 전면적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냐면요. 이제 대표적인 이제 강남 아파트죠. 이제 강남 아파트 중에 음마아파트, 음마아파트의 실거래가 추이를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이 되고,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2014년 말에 이 당시에 이제 부동산 3법이 통과가 되면서 2014년 말에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가 됐거든요. 예, 그래서 자, 이 그래프상으로 보면 음마아파트의 가격을 보면 2006년도 이 당시에 상당히 시장이 좋았죠. 그렇죠? 2004년도, 5년도, 6년도 상당히 시장이 좋았습니다. 올라갔다가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이 되면서 자, 이 그래프로 이제 보면 가격이 상당히 좀 안정적이에요. 그렇죠? 되려 우리가 2012년도, 13년도 이때 가격이 되려 떨어졌죠. 그죠? 예, 그러면서 어때요?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가 되니까 가격이 지금 확 오른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자, 그래서 이 그래프를 이제 보면은 당연히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이 되면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질 것이다. 그래서 주택가격 상승이 멈추고 주택가격이 좀 안정적으로 좀 이제 우하향하는 그래프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주장하시는 이제 바를 보면 자, 이런 거죠. 자, 그래서 보면 2014년 말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가 된 이후에 가격이 상승했던 거고,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후에는 주택가격이 상당히 안정적이었다라는 거죠. 2008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그죠? 이 그래프상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주장하시는 것들이 보면, 2008년 시행 이후에 주택가격이 안정됐다. 이 그래프상으로 보면.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주택가격에 대한 안정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장기적으로 주택가격이 안정이 되면, 지금 우리가 가장 불안해하는 게 뭡니까? 예, 불안해하는 게 어떤 거냐면요. 공급 불안이에요. 당연히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이 되면 민간 공급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급 불안이 이 공급 불안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높죠. 심리가. 그런데 이런 장기적으로 주택 가격이 안정이 되면 이런 공급 불안 같은 경우도 해소가 될 것이다. 그래서 주택 시장이 안정될 것이다라는 지금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일부 지금 지금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아마 이런 내용들이 많이 지금 보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왜 이 당시에 2008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이 됐을 당시에 한번 과거에 우리 주변에 한번 배경을 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 배경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자, 2008년도에서 2013년도 사이에 주택시장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서브프라임 모기지. 그죠? 2008년도 말에 금융위기가 닥쳤잖아요. 그렇죠?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닥치면서 어때요? 그때 주택가격이 급락을 했습니다. 그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락을 했다라는 거죠. 2008년도부터. 그러니까 꼭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이 돼서 가격이 안정됐던 게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 있었다는 거죠. 외부적인 요인. 예,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그러니까 금융위기가 왔었다는 거죠. 예. 자,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이 당시에는 급락을 할 당시였거든요. 예.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자,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권마다 보면 이 부동산에 대한 정책을 이제 항상 만들거든요. 자, 여러분, 이 당시가 언제였냐면은 이명박 정부 때였어요. 자, 여러분, 이명박 정부 때 하면은 부동산 정책 어떤 게 생각나십니까? 네. 자, 어떤 게 가장 크게 보면 부동산 정책 중에 딱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하나는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보금자리 주택. 예. 그 다음에 도시형 생활주택 도입. 예,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정책이었거든요. 부동산. 그러니까 뭐냐면, 이 당시에 여러분들 반값 아파트였죠? 그렇죠? 분양가, 이 보금자리 주택이 많이 공급이 됐던 거죠. 어디에서 공급이 됐어요? 공공섹터에서, 그러니까 보금자리 주택이 뭐예요? 주변 시세보다 30, 40% 낮은 가격에 공급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2008년도에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투자 심리가 지금 유축이 된 가운데 거기에다가 주변 시세보다 싼 아파트가 공급이 됐잖아요. 보금자리 주택. 그러니까는 모든 수요자들의 눈이 보금자리 주택으로 가 있었다라는 거죠. 수요자들이. 그러니까 딴 거 보겠습니까? 딴 거 안 봤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보금자리 주택이 공급이 되면서 주변에 기존 아파트 있죠. 기존 아파트 가격이 다 급락을 했어요. 왜 급락을 합니까? 만약에 시세가 5억이었는데 주변에 여기 3억 5천에 분양을 했던 거죠. 새 아파트를. 그럼 얘가 새 아파트가 3억 5천에 분양을 한다니까 얘는 가격이 떨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 강남 재건축의 가장 저점이 언제였냐면요. 2012년 말이었어요. 그 당시가 가장 피크를 잃었거든요. 그러니까 보금자리 주택이 마구 공급이 돼버리니까는 이 주변의 아파트 가격도 많이 떨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강남에서도 뭐 세곡이라든가 내곡이라든가 우면지구 쪽에 반값 아파트가 공급이 되니까 강남 쪽의 재건축이라든가 강남의 일반 아파트 가격도 그때가 가장 저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모든 수요자들이 투자 심리가 유축되니까 어때요? 이왕이면 싼 거, 안전한 쪽으로 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금자리 주택을 봤던 거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보금자리 주택 같은 경우에는 자,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특히 어떤 서민들이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이 주변 시세 30% 이상 싸게 공급을 했던 아파트가 바로 보금자리 주택이거든요. 그런데 그 양이 충분했으면 되는데, 사실 그 당시에, 자, 당첨이 돼서 분양을 받으셨던 무주택 서민들은 사실 로또가 된 겁니다. 왜? 그때 이후에 분양가보다 지금 다 3배 이상 올랐거든요. 자, 그런데 주변 지역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1주택 서민들은요, 자기 주택 가격이 폭락을 한 거 아닙니까? 예, 우리가 꼭 서민들이라고 해서 무주택 서민들만 서민은 아니잖아요. 그죠? 예, 1주택을 갖고 있는 서민들도 많을 거 아닙니까? 꼭 강남 쪽이라던가 어떤 지역에 내가 아파트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다 부자는 아니잖아요. 꼭 무주택 서민들만 서민들입니까? 1주택을 갖고 계신 서민들도 서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주택 서민들은 좋았어요. 당첨되신 분들. 하지만 1주택을 갖고 있던 서민들은 엄청난 고통을 받았다라는 거죠. 보금자리 주택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 보금자리 주택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정책이라는 게 나중에 가서 이제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와서 이 보금자리 주택에 대한 평가는 어떠냐면 실패한 정책입니다. 당첨이 됐던 일부 사람한테만 혜택이 돌아간 거죠. 자, 그렇게 한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보금자리 주택만 나오면 제가 갑자기 막 흥분을 많이 합니다. 예. 그래서 자, 그 당시는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이 되니까 민간 공급은 유축이 됐었고 대신에 공공섹터에서 보금자리 주택을 많이 공급해줬다라는 거죠. 그리고 수요자들이 2008년도에 이제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투자 심리가 많이 지금 유축이 됐어요. 많이 유축이 된 가운데 심리가 유축이 됐으니까 안전한 걸로 갔겠죠. 그러니까 안 사요. 그러니까 거래량도 이제 적어졌었고 이제 그런 시기였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2008년도 말부터 본격적으로 또 금리가 상승을 했거든요. 자, 이번에 지금 어젠가 이제 기준금리 인하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우리가 금리가 인하가 되면 어때요, 여러분들? 금리가 인하가 되면 은행에 넣어봤자 실익이 없죠? 그렇죠? 실익이 없으니까 이 돈이 시장으로 나올 거 아닙니까? 시장으로 나오면은 시장의 돈의 유동성이 확대가 되는 거고 금리가 올라가면 어때요? 예금 이자를 받기 위해서 돈이 은행으로 흘러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시장의 유동성이 축소가 되는 거예요. 근데 2008년도 말에 어떻게 보면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금리가 상승을 했다라는 거죠. 금리가 상승하니까 시장에 대한 유동성도 많이 축소가 됐던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보면 실수, 그 당시에 2008년도부터 2013년도에 주택시장을 보면 실수요자들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투자 심리가 상당히 위축이 됐었기 때문에 보금자리 주택만 집중을 했다라는 거죠. 보금자리 주택만. 그러니까는 사실은 그때 거래량을 보면 거래가 거의 안 됐어요. 거래 자체가.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없으니까 당연히 주택가격이 오를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뭐냐면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이 돼서 얘네가 주택가격이 안정이 된 게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공급이라던가 아니면은 글로벌 경기라던가 이런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주택 가격이 안정이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단편적으로 그래프만 보면 자, 봐라. 분양가 상한제 시행됐는데 이 기간은 안정됐었지 않았냐?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 사실은 이런 주변의 배경을 하나도 설명을 안 하고 그래프로만 사실은 설명을 했던 거죠. 이해되십니까? 아, 제가 또 홍보를 했네요. 좀 가라앉히겠습니다. 네, 가라앉히겠습니다. 예. 자, 죄송합니다. 네. 앞에서 우리 직원이요, 이러고 있습니다. 대표님, 너무 좀 또 흥분하신 것 같아요. 예. 좀 가라앉히고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2014년도부터 한번 볼게요. 그래서 2014년도부터, 이건 이제 금리예요, 금리. 자, 금리를 보면, 자, 2008년도에 리먼 사태가 터지면서 금리가 상승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물론 이제 2011년을 중심으로 해서 금리가 내려갔지만 투자 심리는 보금자리 주택이 많이 공급이 되면서 심리는 상당히 위축이 돼 있던 거예요. 상당히. 그러니까 이 돈들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싼 아파트들이 공급이 되니까. 예, 그래서 일단 2008년도부터 이제 금리가 상승을 하고 지금 보면 이제 그 이후부터는 어때요? 지금 얘가 지금 음마 아파트는 이제 금리 2014년도에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규제들이 완화가 됐거든요. 그 다음 장에 나옵니다. 다음 장에 나오는데 그러면서 지금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가격이 오르고 금리가 떨어지면서 가격이 계속 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금리하고 주택 가격은 어떻게 반비례 관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 얘는 이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이번에 또 1.5% 내리면서 지금 1.75에서 지금 0.25% 내렸죠. 그래서 1.5% 정도로 지금 금리가 상당히 지금 낮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기준금리를 내리면서 뭐라고 또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금리를 갖고 더 인하할 여력이 있다. 경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우리가 미중 관계도 안 좋고요. 예, 그 다음에 우리나라 중국 관계도 안 좋고 또 우리나라 일본 관계도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경기 상황이 사실은 상당히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는 추가적으로 지금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예. 자, 그러면은 2014년도부터 2016년까지 한번 주택시장을 제가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왜 2016년도냐? 2017년도에는 또 문재인 정부로 또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요 당시로 한번 볼게요. 자, 보면은 2014년도에서 2016년도에 주택시장을 이 분석을 해보면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켜주기 위해서 시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줬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세금에 대한 완화를 해줬다라는 거죠. 2014년 1월 1일부로 우리가 예전에는 지금 우리가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서울 같은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2주택이면 10% 중과 2주택이면 10% 중과 또 2주택이면 20% 중과잖아요. 근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 1가구 2주택은 무조건 50%. 그 다음에 1가구 3주택은 무조건 60% 이제 세율이 부과가 됐습니다. 이런 양도소득세 중과가 폐지가 된 거예요. 2014년 1월 1일 날. 물론 2009년도부터 양도소득세 중과에 대한 거를 계속 유예를 시켜줬지만 법이 아예 폐지가 된 거는 1월 1일부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폐지가 됐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제도라는 거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규제가 강화됐다가도 또 완화됐다가 또 지금까지 또 강화됐다가 항상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 규제가 완화되고 강화되고 이런 겁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2014년 말에 부동산 3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 부동산 3법에 뭐가 있냐? 제초안, 여러분 잘 아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앞으로 5년 동안 유예시켜 주자. 왜? 시장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래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유예가 됐고요. 그 다음에 분양가, 그러니까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가 돼버렸어요. 그 다음에 도정법이 또 개정이 됐습니다. 이 도정법은 어떤 거냐면요. 재개발, 재건축을 관장하는 법이에요. 이 도정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인데 어떤 내용이 개정이 됐냐면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 만약에 이 단지 내에 내가 여러 채를 갖고 있어도 한 세 채를 갖고 있어요. 그 전에는 세 채 너 갖고 있어도 한 채 주는 거였어요. 예, 한 채를 주는 건데 어떻게 개정이 됐냐면 너 세 채 갖고 있니? 그럼 세 채까지는 줄게.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그럼 동의율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좀 이게 개정이 됐다. 그래서 2014년 만에 부동산 3법이 통과가
됐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규제가 완화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금리가 인하가 됐죠. 예, 금리가 인하가 된 건 뭐니까 시장의 돈이 계속적으로 풀리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돈이 풀리니까 안전자산인 부동산 쪽으로 계속 돈이 몰리니까 주택 가격이 어떻게 됐겠어요? 올라가 버렸죠. 주택 가격이. 예. 그 아까 이제 그래프 제가 보여드렸듯이 다시 한번 그래프 보여드릴까요? 음마아파트 그래프. 자, 이런 식으로 가격이 계속 올랐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2016년까지 이렇게 올랐는데 2016년도, 17년부터는 더 올랐어요. 더 올랐다라는 거죠. 그럼 이 시기에 한번 시장 상황을 한번 또 보자라는 거죠. 자, 이 시기에 2017년도부터 지금까지의 또 시장 상황을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2017년도 이후의 주택시장을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이후부터는 어때요? 규제를 완화를 했던 게 아니라 다시 완화됐던 규제를 강화시켰죠. 그죠? 예, 규제를 강화시킨 시기입니다. 자, 세제도 강화시켰죠. 자, 양도소득세 지금 중과세 적용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중과세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뭐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도 많이 지금 강화가 됐고요. 그 다음에 뭐 일시적인 1가구 2주택 같은 경우에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유세, 이제 재산세라든가 종부세가 지금 큰 폭으로 늘어나 버렸잖아요. 그렇죠? 이제 공시가격이 지금 많이 지금 현실화 하면서. 이거는 이제 보유세하고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담을 많이 지금 지게 한 겁니다. 그래서 세제적인 강화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출에 대한 규제. 이제 돈줄을 재는 거죠. 예, 돈줄을 재는 겁니다. 그래서 LTV, 주택담보대출 비율도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1주택자에 한해서만 나오는 거고 얼마 나와요? 40%밖에 안 나오죠. 예전에는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무조건 70%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100채 갖고 있어도 한 채 한 채마다 70% 나와줬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LTV 조건도 지금 많이 강화가 됐고 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신규 아파트 중에 9억 이상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예 중도금 대출이 지금 막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신규 아파트를 분양을 받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9억 이상의 주택은 중도금을 자기가 현금으로 마련을 해야 됩니다. 예, 그만큼 이제 중도금 대출도 받고 또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도 많이 지금 강화시켜 버렸죠. 예, 예전에는 임대사업자를 이용해서 임대사업자 대출을 받아서 또 갭 투자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임대사업자 대출도 대출에 대한 비율을 상당히 많이 낮춰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간접적인 또 분양가 상한제를 지금 또 하고 있죠. 예. 어떤 거예요? 허구에서 하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시간인가요? 예. 여기 아마 하나 올라갈 겁니다. 예. 허구에서 하는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에서 분양을 하기 위해서는, 아파트를 분양하기 위해서는 분양 보증 심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허그라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분양 심사를 받을 때 특히 서울같이 분양가가 높은 고분양가 관리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분양보증 심사로 갔다가 해서 분양가를 지금 낮추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어찌됐든 지금 이제 간접적인 분양가 상한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규제를 강화했죠. 자, 근데 규제를 강화했는데 아까 그래프 보니까 어때요? 가격이 폭등했잖아요. 그죠? 예,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부동산은 이게 규제를 안 해서 가격이 안 오른 게 아니라 규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폭등을 했다라는 거죠. 규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폭등을 한 겁니다. 2017년부터 지금까지. 자, 보세요. 2018년 9.13 대책이 나온 이후에 재건축 아파트를 가격이 급락을 했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다 회복을 하고 9.13 대책 전 최고가를 지금 형성을 하고 있잖아요. 잠실중 5단지라든가 음마아파트가. 그죠? 이거는 부동산은 지금 규제를 안 해서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요인 때문에 지금 가격이 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공급 불안입니다. 공급 불안.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강남 재건축들이 급매물들이 소진이 된 게 언제냐면요. 정확하게 5월 초입니다. 그때부터 강남 재건축 급매물들이 다 소진이 돼버렸어요. 왜요? 그때 뭐가 나왔습니까? 3기 신도시를 발표를 했었어요. 3기 신도시를 발표를 해주고 나니까 이 강남을 대체할 지역이 없는 거예요. 아까 보셨듯이 이명박 정부 때는 보금자리 주택이라는 어떻게 보면 강남을 대체할 지역을 강남에 공급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3기 신도시에 나온 내용을 보니까, 나온 이 지역들을 보니까 강남을 대체할 지역이 한 지역도 없어요. 그러니까 3기 신도시 발표가 되면서 상대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투자자들은 강남의 희소성이 더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급매물이 다 소진이 돼버린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2017년 이후에 규제를 안 해서 가격이 오는 게 아니라 규제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올랐던 이유는 공급 불안에 대한 이런 심리가 상당히 지금 시장에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을 한다라고 하죠. 자, 분양가 상한제 도입되면 재건축이라던가 재개발 불확실성이 증가를 하겠죠. 왜? 조합원 입장에서는
조합원 입장에서는 저 어때요? 분양가를 내려야 되니까 그만큼 자기가 분양가를 내려야 되니까 비례율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비례율은 제가 지난 시간에 또 설명드렸어요. 만약에 오늘 처음 보신 분들은 지난 강의 들으시면 됩니다. 예, 비례율이 떨어지니까는 조합원이 부담하는 추가 분담금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재건축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 특히 사업 속도가 빠른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불확실성이 증가를 하니까 가격이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좀 있어요. 예, 가격이 조정을 좀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만약에 재개발 지역에 투자하실 분들은 사실은 권리가액이 작은 거는 비례율이 같이 떨어져도 이 권리가 자체는 조금밖에 손해를 안 보거든요. 차라리 그럼 작은 지분이 유리한 거죠. 작은 지분이 유리한 거고요.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재개발 지역 중에서도 아예 일반 분양분이 좀 적은 지역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합원 비율이 많아서 일반 분양분이 적은 지역들.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은 원래는 우리가 사업성이 안 좋다라고 하잖아요. 자, 그런데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이 되면 일반한테 분양할 게 적으니까 이게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되더라도 타격이 적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런 지역이 어떻게 보면 이 분양가 상한제 도입이 되면 그런 지역이 더 좋아진 거예요. 예, 그런 것도 한번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 자, 그 다음에, 자, 민간 공급 당연히 위축되겠죠? 안 할 거 아닙니까? 예. 안 남는데 왜 합니까? 그죠? 예. 민간 공급이 위축이 되면, 근데 공급 당연히 위축되고, 근데 과거처럼 이런 보금자 주택이 지금 공급되고 있습니까? 공공섹터가? 그러니까 공공섹터에서 공급을 해주고 있어요? 특히 서울 같은 지역이 없어요, 물량이. 그런데 어떻게 가격이 안정되냐 이거죠. 우리가 그 당시 아까 제가 그래프를 보여드렸듯이 2008년도부터 2013년도까지는 보금자리 주택이라는 공공섹터에서 공급 물량이 있었어요. 근데 공급 물량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가격이 어떻게 안정됩니까? 단기적으로는 안정되겠죠. 왜? 어찌됐든 서울에서는 주택가격의 선행지표가 재건축인데 재건축이 빠질 거니까. 단기적으로는 안정될 수 있어도 중기적으로는 공급이 절벽이 되면서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지금 금리가 인하됐잖아요. 이번에 1.5%에서 앞으로 추가적인 지금 인하 여력이 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금리가 인하됐다. 지금 사실은 우리가 그 은행에 지금 예금해 놓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2년 미만 이제 뭐 정기 예금 이런 거 다 초점에 단기 자금들. 얘가 지금 1,100조예요. 1,100조. 이 돈이 어디 가겠습니까? 금리가 낮은데. 그럼 얼마든지 시장이 불안해지면 시장에 약점을 찾아서 당연히 이 돈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예전에 제가 한번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번에 보니까는 지금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아침에 보니까 지금 낮췄더라고요. 2.5%에서 2.2%로요. 자, 우리나라 이제 저성장 국가입니다. 그죠? 저성장 국가예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저성장 국가이기 때문에 저금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저성장 국가, 저금리라는 거는요, 성장이 낮으니까 소득 증가율이 높겠습니까? 소득 증가율은 낮겠죠. 지금 아무리 소득 주도 성장을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구조적으로 지금 이제 저성장 국가예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은 소득 증가율이 낮다라는 의미죠. 그죠? 소득 증가율은 낮은데 금리는 또 낮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소득 증가율보다 금리가 낮기 때문에 이런 단기 투자 금액이 안전자산인 부동산 쪽으로 몰리면서 주택 가격의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보다 항상 높다라는 거죠. 이 의미가 어떤 거냐면 내가 적당한 타이밍을 찾아서 주택 가격이 계속 떨어질 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정확히 시장에 대한 포인트를 읽고 시장에 대한 정책을 이해를 하고 적당한 타이밍에 시장에 진입을 하시거나 빠져나오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무조건적으로 그래프만 보고 또 투자를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되면 주택가격이 안정이 될 것이다 라는 주장에 대해서 좀 반론에 대한 것들을 제가 이 연도별로 제가 지금 분석을 해드린 거죠. 2008년도부터 2013년, 그 다음에 2014년부터 2016년, 그 다음에 2017년 이후 이 주택시장에 대한 분석을 좀 자세하게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고요. 여러분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이제 강의를 마치고요. 자, 오늘 여러분 강의가 좋으셨으면 구독하기 버튼 꼭 한번 눌러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옆에 알림 버튼도 눌러주시고 또 좋아요 버튼도 한번 눌러주시면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되고요. 저도 더 힘내서 더 좋은 강의로 보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네, 고맙습니다.